저는 72살입니다. 서울 미아동에서 42년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웠고 이 집에서 웃음도 눈물도 모두 나눴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제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천근만근이고 자꾸만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70이 넘으면 다 이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거실 천장에서 물이 샜고 배관 기사가 지하실을 확인하러 내려갔습니다. 1시간 뒤 그가 올라왔을 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당장 이 집을 나가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42년을 산 이 집을 왜 떠나야 한단 말입니까? 지하실에 이상한 장치가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우리 집 지하실에 무엇을 설치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왜 제가 몇 달째 겪던 증상들이 모두 그것 때문이란 말입니까?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봐야만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박영숙입니다. 올해 72살이 되었습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42년째 살고 있습니다. 남편 박철수와 함께 이 동네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 11시에 셔터를 내리는 생활이 4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벌고 이 집을 장만하고 작은 저축도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사라진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저녁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장남 민준이가 자주 들러 집안일을 챙겨주었고 딸 수진이가 제 곁에서 밤새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 애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지금 46살입니다. 중소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합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동생을 잘 챙기고 제 말을 잘 들었습니다. 결혼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일이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 인연을 못 만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진이는 41살입니다.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결혼하면서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이혼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말해주지 않았지만 많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이혼 후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 수진이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제 몸이 이상합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예전에는 새벽에 눈이 떠지면 바로 일어났는데 요즘은 아침 8시가 넘어서야 겨우 일어납니다. 그것도 몸을 일으키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두통도 자주 생깁니다. 뒷머리가 욱신욱신 아픈 날이 많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좀 나아지지만 금방 다시 아파옵니다.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어제 저녁 메뉴가 생각이 안 나고 약속 시간을 놓치기도 합니다. 지난달에는 치과 예약을 완전히 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70이 넘으면 다 이러는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집니다. 가끔 숨쉬기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밤에 자다가 깨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에게 말하면 걱정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 애들도 각자 힘든 일이 있을 텐데 제가 또 걱정거리를 얹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예전보다는 늦지만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고개를 들어보니 천장에 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갈색 얼룩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2층 화장실에서 새는 것 같았습니다. 2년 전에 화장실을 완전히 새로 했는데 벌써 문제가 생긴 걸까요? 민준이가 직접 챙겨서 공사를 했었는데 말입니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6번 정도 신호가 간 후에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요즘 현장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민준아, 거실 천장에서 물이 새는구나. 2층 화장실 쪽인 것 같은데. 물이 샌다고요? 얼마나 심한데요? 지금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어. 천장에 얼룩도 생겼고,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현장이라 당장 갈 수가 없어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2년 전에 공사했던 업체 번호가 어디 있었지? 아니, 어머니. 민준이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그 업체 말고 제가 아는 다른 배관 기사를 보낼게요. 그분이 더 꼼꼼하게 봐주실 거예요. 그래도 원래 공사한 데가 책임지는 게 맞지 않겠니?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아는 분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드릴게요. 민준이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원래 업체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낸다는 걸까요? 보증 기간도 아직 남아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건설 일을 하니까 더 잘 알겠지요. 30분쯤 지나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에 희끗희끗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서 성실한 인상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김태수입니다. 박민준 씨가 연락해서 왔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김태수는 공구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천장을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장 얼룩이 꽤 크네요. 2층 화장실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다시 내려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2층 화장실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서 새는 건가요? 지하실 배관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하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세요. 부엌 쪽에 문이 있어요. 김태수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한 잔 끓여 마셨습니다. 지하실에서 공구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두드리는 소리, 파이프를 만지는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김태수가 지하실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얼굴빛이 이상했습니다.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잠깐 앉으셔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왜요? 배관이 많이 고장났나요? 배관 문제가 아닙니다, 할머니. 김태수는 의자를 끌어당겨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공구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할머니, 혹시 요즘 몸 상태가 이상하진 않으셨나요?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글쎄요, 요즘 좀 피곤하긴 한데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두통이나 어지러움은요? 그것도 좀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게 배관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김태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지하실에 이상한 장치가 있습니다. 장치요? 무슨 장치? 환기 시스템에 연결된 장치입니다. 정상적인 설비가 아닙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장치는 할머니 방으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방으로요? 그게 대체 무슨... 할머니께서 느끼신 증상들, 피로감이나 두통 같은 것들이 모두 그 장치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누가 그런 걸 우리 집에 설치한 거죠? 김태수는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누가 듣고 있을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 집에는 누가 살고 계십니까? 저와 제 자식 둘이 삽니다. 아들 민준이와 딸 수진이요. 그 두 분이 지하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이 집 식구들인데요.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발견한 장치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환기 시스템 구조를 알아야 하고 화학 물질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건설 현장 감독입니다. 집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2년 전 화장실 공사도 직접 감독했습니다. 수진이는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아니야. 제 아이들이 그럴 리가 없어. 제가 키운 아이들인데, 저를 사랑하는 아이들인데. 하지만 최근에 두 아이 모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투자에 실패했다는 소문을 들었고, 수진이가 이혼 후 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10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습니다. 이 집과 저축, 그리고 보험금까지 합치면요. 설마 그 돈 때문에? 설마 제 아이들이? 할머니, 김태수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가셔야 합니다. 김태수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가라고요? 42년을 산 이 집을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할머니, 제 말을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김태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장치는 화학 물질을 방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할머니 방의 환기구로만 연결되어 있어요. 화학 물질이라고요? 제 방으로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할머니께서 몇 달 동안 느끼신 증상들, 피로감, 두통, 건망증, 호흡곤란, 모두 그 물질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제 집에서요? 제가 매일 자는 방에서요? 얼마나 오래된 건가요? 장치의 상태로 봐서는 2년쯤 된 것 같습니다. 2년이요? 그럼 화장실 리모델링 할 때 설치된 거였습니다. 민준이가 직접 감독했던 그 공사 말입니다. 설마 그때 이런 걸 만들었단 말인가요? 누가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김태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집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환기 시스템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화학 지식도 필요합니다. 어떤 물질을 어떤 농도로 섞어야 하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민준이는 건설 현장 감독입니다. 집 구조는 물론이고
환기 시스템까지 훤히 꿰고 있습니다. 수진이는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화학 물질 다루는 건 전문가입니다. 두 아이가 함께라면 이런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왜요? 왜 제 아이들이 저를 죽이려 하는 거죠? 할머니, 혹시 재산이 많으신가요? 김태수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나요? 이런 일은 대부분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 사람이 아니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 40년 넘게 가게를 했습니다. 아끼고 모았어요. 지금 저축이 5억 원쯤 됩니다. 남편 보험금도 1억 5천만 원 받았고요. 이 집도 지금은 4억 원 정도 한다고 하더군요. 김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재산이시군요. 네, 그렇게 되네요. 자녀분들 형편은 어떠신가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민준이가 주식 투자에 실패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잃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수진이는 이혼하면서 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전 남편이 수진이 잘못을 증명했다고 하더군요. 그럼 두 분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그렇게 되네요. 김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5년 전 일입니다.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을 보이셨어요. 의사들도 원인을 찾지 못했고요. 김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알았습니다. 제 동생이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고 약도 몰래 바꿔치기 했다는 거리요. 세상에. 증거를 찾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후였고 동생은 절도죄로만 처벌받았어요. 어머니를 해친 건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를 도우려는 거였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후회 때문에요. 할머니, 저는 제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나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제 아이들이 정말 그런 짓을 했는지요. 할머니, 그 장치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만든 겁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요즘 지하실을 자주 내려가는 걸 봤어요. 뭔가를 확인하는 것처럼요. 만약 자기가 설치한 거라면 왜 자꾸 확인하러 갈까요? 김태수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해서 조사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제 아이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설마 제가 낳아서 키운 아이들이 저를 죽이려 할까요? 그리고 수진이가 제 약을 자꾸 살펴보더군요. 처음에는 제 건강을 걱정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약을 살펴봤다고요? 네, 약병을 들여다보고 성분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김태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건 독극물과 약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 몸에 이상이 있는지 의심해서 약을 체크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수진이는 화학을 전공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김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2층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일어난 모양입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누구 왔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계단에서 들렸습니다. 김태수가 제게 눈짓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배관 기사님이 천장 누수 고치러 오셨단다. 아, 그래요? 다 고쳐졌어요? 거의 다 됐어요. 김태수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분홍색 잠옷 차림이었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수진이는 밤낮이 바뀐 생활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낮에 자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아직이야. 너는? 저도 아직이에요. 제가 뭐 좀 만들까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수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정하고 예의 바른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저를 해치려 한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태수가 공구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다 확인했으니 이제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얼마 드리면 될까요? 6만 원입니다. 저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김태수가 돈을 받으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하라고요. 믿지 말라고요. 할머니, 혹시 또 문제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김태수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뒷면에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태수가 나가고 수진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인데도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수진이가 제 이마에 손을 대려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계속 피곤해 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병원에 가라고요? 저를 독살하고 있으면서 병원에 가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제 건강을 걱정하는 걸까요? 생각해 볼게. 어머니, 진짜 안 좋아 보이세요. 오늘 당장 가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수진이의 눈빛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눈빛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아. 내일 생각해 볼게. 지금은 좀 쉬고 싶구나. 알겠어요. 그럼 제가 아침 만들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수진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명함을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제 눈에 보이는 딸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지하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일까요? 김태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나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42년을 산 이 집을요. 제 아이들을 두고요. 부엌에서 수진이가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가스레인지에 불 켜는 소리, 평범한 아침의 소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소리가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만들어준 아침을 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김태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하실의 장치, 제 방으로 들어가는 독극물, 몇 달간 계속된 제 증상들. 수진이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제게 차를 타다 주었습니다. 딸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저를 해치려 하는 걸까요? 오후 3시쯤 민준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장 일을 마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작업복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배관 기사 다녀갔다면서요? 잘 고쳐졌어요? 응, 그렇다더구나. 다행이네요. 큰 문제는 아니었죠? 별거 아니래. 민준이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면 제가 의심의 눈으로 봐서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어머니, 요즘 몸은 좀 어때요?
왜 그러니? 아니, 그냥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또 병원 이야기입니다. 수진이도 아침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왜 둘 다 저를 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제 증상을 기록하려는 걸까요? 나중에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그래도 검진은 받아보세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민준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따뜻한 손길이었을 텐데 지금은 그 손길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방입니다. 42년간 잠을 자던 방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방이 무서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환기구가 보였습니다. 저기로 독극물이 들어온다는 건가요? 제가 자는 동안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김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로요. 여보세요? 저 어제 미아동에서 만난 할머니. 괜찮으세요? 김태수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집에서 좀 떨어진 곳이 좋겠어요. 우리는 미아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은행에 볼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같이 갈까요, 어머니? 아니야, 혼자 다녀올게. 집을 나서는데 뒤에서 누가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수진이가 창문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김태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은 괜찮으셨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제 방이 무서워서요. 저는 어제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을 말했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가 병원에 가라고 권유한 것도요. 역시 그렇군요.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증상을 의료 기록으로 남기려는 겁니다. 나중에 자연사로 보이게 하려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정말 제 건강을 걱정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할머니, 지하실의 장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김태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제가 지하실에서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보시겠어요? 사진 속에는 복잡한 관들이 보였습니다. 은색 금속 상자도 있었고 투명한 플라스틱 병들도 보였습니다. 병 안에는 무슨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화학 물질입니다. 이 관들이 할머니 방의 환기구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진 한 장에는 작은 디지털 화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타이머입니다. 특정 시간에 물질을 방출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특정 시간이요? 주로 밤 시간대입니다. 할머니께서 주무실 때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 독극물이 제 방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할머니, 제 생각에는 이 장치가 최소 8개월은 된 것 같습니다. 8개월이요? 네, 부품의 마모 상태로 봐서요. 8개월 전이면 수진이가 집으로 돌아온 시기였습니다. 이혼하고 친정으로 온 게 6개월 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할머니,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려면 다시 한번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가신다고요? 네, 사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화학 물질의 샘플도 필요하고 더 자세한 증거도 모아야 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혹시 자녀분들이 저를 의심한다면 배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태수가 오후에 집으로 가서 증거를 더 수집하고
저는 카페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김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카페에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지금 당장 그 카페를 떠나세요. 호텔로 가세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 자녀분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김태수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플랜 B로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플랜 B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더 빠른 방법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김태수가 말해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지하실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민준이와 수진이가 부엌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형, 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수진이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어제부터 이상하게 행동하시잖아. 우리를 피하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민준이가 물었다고 합니다. 플랜 B로 가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하지만 그건 위험하잖아. 너무 급작스러우면 의심받을 수 있어. 형, 사채업자들이 다음 주까지라고 했잖아. 시간이 없어. 김태수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채업자요? 민준이가 사채를 썼다고요? 민준 씨가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대화 내용으로는 1억 2천만 원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1억 2천만 원이요? 도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큰 빚을 진 거죠? 그리고 수진 씨는 이혼 재산 분할을 전혀 못 받았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이 불륜 증거를 잡아서요. 수진이가 불륜을요? 제 딸이요?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제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호텔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김태수가 알려준 호텔로 갔습니다. 미아동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서야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제 아이들이 저를 죽이려 하는 걸까요? 돈 때문에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던데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왔어. 무슨 볼 일이요? 은행은 벌써 갔다 오셨잖아요. 민준이가 제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던 걸까요? 은행에 갔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그냥 친구 만났어. 무슨 친구요? 어머니 친구분들은 다들 동네에 사시잖아요. 추궁하는 투였습니다. 예전에 다정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가 나갔다 오는 게 뭐가 문제니? 문제가 있죠. 요즘 어머니가 이상하게 행동하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또 병원 이야기였습니다.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려는 걸까요? 어머니,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오세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걱정하고 있어요.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를 사랑하는 거 알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믿어주세요. 이 문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지하실에 독극물 장치를 만들어 놓고요. 하지만 문자를 읽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드릴게요라는 말이 묘하게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 호텔방에서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에게서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엄마,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우리가 걱정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지하실의 독극물 장치가 오해란 말인가요? 다음 날 아침 김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은 괜찮으셨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제가 지금 경찰서에 가려고 합니다. 제가 찍은 사진과 녹음 파일을 제출하려고요. 경찰이요?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제 아이들이 체포된다는 뜻인데요. 할머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플랜 B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분명 위험한 일일 겁니다. 김태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목숨이 위험한 상황인데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김태수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영장을 발부받고 있어요. 그럼 곧 민준이와 수진이를 네, 체포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평온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방 안에만 있으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서 차를 한 잔 시켰습니다. 그때 호텔 입구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알았을까요? 민준이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어머니 핸드폰 위치 추적했어요. 제가 예전에 어머니 폰에 앱을 깔아뒀거든요. 혹시 길 잃으실까 봐요. 위치 추적이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왜 집을 나가신 거예요? 민준아,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지하실 말이야. 민준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어요? 배관 기사가 다 말해줬어. 환기 시스템에 연결된 이상한 장치. 내 방으로 독극물을 보내는 장치 말이야.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해라고? 8개월 동안 나를 서서히 독살한 게 오해라고?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설치했는데? 민준이가 대답하기 전에 호텔 입구에서 수진이가 달려들어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주사기였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저희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사기를 든 딸이 무서웠습니다.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엄마, 이건 해독제예요. 엄마 몸에 있는 독을 빼내는 거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너희가 나를 독살하려고. 아니에요, 엄마.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는 엄마를 지키려고 했어요. 진짜 범인을 찾으려고요.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고? 네, 외삼촌이에요. 외삼촌이요? 오빠 정훈을 말하는 건가요? 무슨 소리야? 내 외삼촌은 요양원에 계시잖아. 그렇지 않아요, 엄마. 민준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찍은 CCTV 영상이에요. 우리 집 앞 보안 카메라요. 화면에는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빠 정훈이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찍힌 건데? 지난 3달 동안 외삼촌이 집에 8번 왔어요. 어머니가 외출하신 틈을 타서요. 8번이요? 정훈 오빠가 우리 집에 왔다고요? 요양원에서 외출증을 받아서 온 거예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요양원에 확인했어요. 외삼촌이 최근 몇 달간 자주 외출하셨대요. 하지만 왜 오빠가 나를? 치매 때문이에요, 어머니.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삼촌께서 요양원에 계신 게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는 어머니가 3년 동안 집에서 모시다가 어쩔 수 없이 보낸 거잖아요. 하지만 치매로 기억이 왜곡됐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훈 오빠가요? 제 오빠가 저를 죽이려 했다고요? 저희가 석 달 전쯤 어머니 증상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수진이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래 어머니 혈액을 채취해서 분석했어요. 독극물 흔적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조사를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하실을 확인했더니 이상한 장치가 있더라고요. 누가 설치한 건지 알아내려고 CCTV를 확인했는데 외삼촌이 나왔어요. 그래서 플랜 B가 어머니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외삼촌을 막는 계획이었어요.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너희가 병원에 가라고 한 건 어머니 몸에서 독을 빼내려고요. 수진이가 해독제를 만들었지만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려면 병원에 가셔야 했어요. 사채업자는요? 1억 2천만 원 빚은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에요. 주식 투자 실패해서 큰 빚을 졌어요. 하지만 어머니 돈은 절대 생각 안 했어요. 수진이 너는 이혼 재산 분할 못 받았다며?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제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엄마 그렇다고 엄마를 해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텔 입구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김태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김태수가 민준이와 수진이를 가리켰습니다. 박민준 씨, 박수진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제 아이들은 범인이 아니에요.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태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제 오빠예요. 이 아이들은 저를 지키려고 했어요. 민준이가 경찰에게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이 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집에 몰래 드나든 기록이요. 수진이도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혈액 분석 결과와 해독제 성분표예요. 제가 어머니를 살리려고 만든 거예요. 경찰들이 증거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도 확인해 보세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이정훈이라는 분이 최근 몇 달간 자주 외출하셨을 거예요. 한 경찰관이 무전으로 요양원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이정훈 씨 맞습니다. 최근 석 달간 8번 외출하셨고 모두 미아동 방향이었습니다. 경찰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지하실 장치도 다시 확인해야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전문가를 데리고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민준이와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오해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미안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의심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민준이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해서 저희가 더 미안해요. 수진이도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안전해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김태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경찰이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훈 오빠를 데려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과 함께요. 지하실로 내려가서 그 장치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설비 기술과 화학 지식이 모두 필요한 장치네요. 외할아버지께서 예전에 설비 기사셨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비슷한 일하던 다른 어르신과 친해지셨다고 들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정훈 오빠가 요양원에서 만난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이 장치를 만들었고 제가 외출한 틈을 타서 집에 와서 설치했던 겁니다. 저녁이 되어서 경찰이 정훈 오빠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빠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영수가, 오빠, 내가 날 버렸잖아. 요양원에 가두고 나 몰라라 했잖아. 오빠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아니야. 나는 오빠를 3년 동안 집에서 모셨어. 하지만 오빠 상태가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 너는 나를 버렸어. 치매였습니다. 오빠의 기억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오빠를 정성껏 돌봤던 3년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요양원에 간 것만 배신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정훈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오빠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오빠는 끝까지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에는 저와 민준이, 수진이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제 오빠가 저를 죽이려 했고 저는 제 아이들을 의심했습니다. 이 상처들이 아물 수 있을까요? 경찰 조사는 이틀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정훈 오빠는 정신병원으로 옮겨졌고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중기 치매 환자였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환자분의 기억이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의 기억에서 부정적인 부분만 남고 긍정적인 경험들은 대부분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럼 제가 오빠를 돌본 3년은요?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아니, 기억은 하시되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버림받았다는 피해의식만 남아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오빠는 제가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3년 동안 밤낮으로 간병하고 약 챙겨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녔던 모든 시간들이요. 환자분이 요양원에서 만난 전직 설비 기사의 도움을 받아 그 장치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몇 달에 걸쳐 계획을 세우고 부품을 모았다고 합니다. 환자분은 여동생이 자신을 버렸다고 굳게 믿고 계셨어요. 검사는 정훈 오빠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였고 치매로 인한 망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최소 3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결정에 안도했습니다. 오빠가 감옥에 가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제 오빠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요.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간 저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가 걱정했지만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제 아이들을 그렇게 쉽게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지하실에 장치가 있다는 말만 듣고 김태수의 추리만 믿고 제가 낳아 기른 아이들을 살인자로 몰았습니다. 민준이가 지하실을 자주 확인한 건 수상한 장치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진이가 제 약을 살핀 건 독극물과의 상호작용을 걱정해서였습니다. 둘이 플랜 B를 이야기한 건 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제대로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악만 생각했습니다. 돈 때문에 저를 죽이려 한다고 믿었습니다.
민준이의 빚과 수진이의 이혼이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부모를 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단 며칠 만에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제 자식들을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용기를 내서 민준이와 수진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둘은 조심스럽게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얘들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어머니, 민준이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니야, 들어줘. 엄마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의심했어. 너희가 엄마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어. 지하실에 뭐가 있다는 말만 듣고 너희가 돈 때문에 그런다고 믿었지.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40년 넘게 키웠어. 너희가 어떤 아이들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 착하고 효자효녀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단 며칠 만에 너희를 의심했어. 어머니, 그럴 만했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증거도 있었고 저희 형편도 안 좋았잖아요. 아니야. 그래도 안 돼. 엄마는 너희를 믿었어야 했어. 저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엄마가 배운 게 있어.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의심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엄마,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희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만했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제대로 믿지 못한 거야. 그게 엄마의 잘못이야.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싶어? 민준이가 일어나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저희도 어머니께 솔직하지 못했어요. 제 빈 이야기도 숨겼고 수진이 이혼 문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엄마. 수진이도 말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엄마한테 터놓고 이야기했다면 이런 오해도 없었을 거예요. 저희도 반성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저를 용서했다는 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 솔직해질 수 있게 됐다는 걸요. 민준아, 내 빚은 얼마나 되니? 1억 2천만 원이요. 엄마가 도와줄게. 전부는 아니어도 절반은 도와줄 수 있어.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왜 못해? 엄마 돈이야. 엄마가 쓰고 싶은데 쓰는 거지. 저는 수진이를 보았습니다. 수진아, 너는 앞으로 뭐 할 거니?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화학 쪽으로요. 좋아. 엄마가 응원할게. 그리고 취직할 때까지는 엄마랑 같이 살자. 혼자 나가서 고생할 필요 없어. 엄마. 수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준이도 함께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김태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미안해하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자녀분들을 범인으로 몰아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계속 모르고 지냈을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위험에 빠졌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김태수 씨, 당신은 5년 전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후회가 있다고 했죠? 네. 이제는 조금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네, 할머니. 덕분에 제 어머니께 못다한 효도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진심으로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끔 연락하고 지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니까요.
김태수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저는 정신병원에 있는 오빠를 면회 갔습니다.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 면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빠는 깨끗한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야윈 것 같았습니다. 오빠, 누구야? 오빠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야, 영숙이. 영숙이? 내 여동생? 응, 오빠. 오빠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넌 날 버렸잖아. 아니야, 오빠. 나는 오빠를 3년 동안 집에서 모셨어. 기억 안 나? 거짓말. 정말이야. 매일 약 챙겨드리고 밥 해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녔어.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나는 오빠를 용서해. 오빠가 병 때문에 그런 거 알아. 오빠 잘못이 아니야. 용서? 오빠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뭘 용서해? 오빠가 나한테 했던 일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아프잖아. 기억이 이상해진 거잖아. 그래서 나는 오빠를 이해해. 오빠의 눈에 잠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혼란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 자주 올 수 없을 것 같아. 오빠를 보면 너무 힘들거든. 내가 약한 사람인가 봐.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잘 지내기를 바랄게. 여기 계시면서 치료 잘 받으시고. 저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 오빠를 용서했지만 예전처럼 가까이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오빠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준이와 수진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둘이 이야기하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수진이가 밝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저녁 거의 다 됐어요. 고마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민준이는 새 프로젝트 이야기를 했고 수진이는 면접 본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밤이 되어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환기구를 올려다봤습니다. 독극물이 나왔던 그 구멍이요. 민준이가 새 환기 시스템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완전히 새 것으로요. 이제는 안전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성급한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쉽게 의심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험을 거쳐야 더 단단해진다는 것. 제 오빠는 병 때문에 저를 해치려 했습니다. 저는 오빠를 용서했지만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제 아이들은 저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들을 의심했지만 이제는 더 깊이 신뢰합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김태수라는 낯선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족보다 낯선 사람이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민준이와 수진이가 설거지하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저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저는 72살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습니다. 가족을 의심했고 진실을 알게 되었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다시 시작입니다. 제 아이들과 함께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솔직하고, 더 사랑하면서요. 완벽한 결말은 아닙니다. 상처는 남아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